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법률행위의 종류 중에서 이제 남은 법률행위 종류들에 대한 설명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제목을요. 법률행위의 종류. 네, 이렇게 적고 시작을 할게요. 그러면 이제 오늘 이제 첫 부분에 배울 부분은 상당히 좀 어려운 부분인데 시험에 출제가 좀 잘 되는 부분이니까 기억을 해 두셔야 돼요. 예를 들어 볼게요. 갑이요. 을한테 아파트 매매계약 했다. 그럼 갑은 매도인이에요. 을은 매수인이고. 그러면요, 매매계약을 5월 10일 날 했다. 그러면 매도인은 매수인한테 뭘 주죠? 아파트 줘야 되겠죠? 매수인은 매도인한테 뭘 줘요? 대금 줘야 되겠죠? 그러면요, 5월 10일 날 매매계약을 했을 때 그냥 대금을 바로 다 주나요? 네, 그렇지는 않죠. 우리나라 거래 현실을 이렇게 고찰을 해보면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나서 계약금을 주죠. 그리고 나서 조금 있다 또 중도금을 주죠. 중도금 이렇게 적었어요. 그리고 이제 나중에 잔금을 줘요. 잔금을 주면 자, 이제 돈을 다 받았으니까 제가 소유권 이전에 필요한 서류 같은 거 이런 것들을 전부 드리겠습니다 하면서 소유권 이전을 해주는 거죠. 그러면요, 이제 법률학자들이 그리고 우리 법원에서 이런 어떤 아파트 매매 계약에 대해서 분석을 했더니 이 전체가 법률행위인데 이 법률행위가 곧바로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지만 이렇게 쭉 시간을 갖고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걸 나눠보기 시작한 거예요. 야, 아파트 매매 계약을 5월 10일 날 했더라도 계약금 주고 중도금 주고 잔금 줘야지 비로소 소유권을 이전 만드는구나. 그러니까 이 아파트 매매 계약이라는 이 행위는 그냥 의무만 부담하는 의무 부담 행위고 앞으로 계약금, 중도금, 잔금을 지급할 이런 의무를 부담하고 매도인 쪽에서는 소유권을 이전시킬 의무를 부담하는 이런 의무 부담 행위에 불과한 것이고 결국에는 이렇게 소유권 이전 합의와 잔금이 지급돼야지 이때 비로소 권리 변동이 일어나는구나. 즉 이때 권리가 처분되는구나. 해서요, 법률 행위를 분석을 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어떤 행위는 의무부담 행위에 불과하고 어떤 행위는 이건 그냥 바로 권리가 처분되는 처분 행위구나 이렇게 나누게 된 거예요. 그러면 의무부담 행위의 대표적인 것이 채권행위입니다. 채권행위 이렇게 적었는데요. 채권행위라는 것은 채권 채무를 발생시킨다 이런 행위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처분행위에 속하는 대표적인 것이 물권행위가 있고요. 말이 좀 어려운데요. 물권행위라는 것은 물권이 변동된다 이런 뜻이에요. 물권이라는 것은 물건에 대한 권리죠. 이것이 아파트에 대한 소유권이 변동되고 이런 물권행위가 있고 다음에 여기 보자. 이렇게 처분행위와 같이 권리가 막 변동되는데 그것이 물권에 관한 건 아니고 그 밖의 권리에 관한 것이 이렇게 변동되는구나. 이런 것을 준 물권 행위 이렇게 부르게 된 거죠. 자, 일단은요, 여기에서 간단한 시험 문제로 나오는 것이 준물권행위에 관한 것인데요. 그 준물권행위의 종류들을 알아두셔야 돼요. 준물권행위의 종류를 보시면 채권, 양도, 채무, 면제, 또 무채, 재산권, 양도. 네, 그래서 시험 문제는요, 다음 중 처분행위에 속하지 않는 것은 1번 물권행위, 2번 채권양도, 3번 채무면제, 4번 무채산권 양도 하면 이것들은 전부 처분행위에 속하는 거죠. 네, 이렇게 간단하게 묻는 문제가 나오고요. 사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도 아니 도대체 준물권행위가 뭐야?
그리고 채권량도 채무면제 이런 것들은 무엇이길래 이렇게 준물권행위야 이렇게 이해를 못 하실 거예요. 네, 그 이해까지 전부하시려면 상당히 감의양이 많아야 돼요. 그러면 일단 요 의무부담행위, 즉 의무부담행위의 대표적인 요 채권행위에 관해서 좀 살펴보고요. 또 물권행위, 처분행위에 대해서 좀 살펴보고 난 다음에 준물권행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언급을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될 것은 처분행위에 속하는 예가 어떤 것들이 있다? 물권행위, 준물권행위, 준물권행위 중에서 이런 것들이 처분행위다. 이것을 알아두셔야 돼요. 자, 그러면 요 의무부담행위, 채권행위에 대해서 보면 아파트 매매계약을 5월 10일 날 했어요. 그러면 이때 5월 10일 날 계약했으니까 내가 바로 아파트 요 매수인이요. 내가 바로 아파트 소유권을 취득한다. 이래요? 그건 아니죠. 이런 쭉 과정을 거쳐야지 나중에 소유권 취득할 수 있다고 그랬죠. 즉 의무부담행위는요. 앞으로 계약을 이행할 이행의 문제가 남아요? 안 남아요? 그렇죠. 남죠. 즉 의무부담행위를 했어요. 그때는 즉시 아파트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계약이 이행돼야 취득할 수 있는 거니까 즉시 권리 변동이 발생하지 않는 거예요. 네. 이처럼 의무부담행위는 이행의 문제가 남고 즉시 권리 변동이 발생하지 않고 앞으로 의무를 내가 그냥 의무 이행할게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처분행위, 즉 물권행위나 준물권행위 같은 경우는 가만히 아파트 매매계약을 예로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아파트 매매계약하고 계약금 주고 중도금 주고 잔금을 주면서 이제 소유권 이전을 받는 거죠. 그래서 매수인이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매도인이 갖고 있던 그 아파트 소유권이라는 권리가 처분되는 거죠. 그러면 이 소유권 이전하고 뭐 잔금 주고 이날이 예컨대 7월 10일이다. 이때 갑과 을은 더 이상 무슨 의무를 부담해요? 안 해요? 안 하죠. 여태까지 다 의무 이행했으니까. 그러니까 갑과 을은 더 이상 이행의 문제가 남지 않게 되고요. 그렇다면 요 을한테 요날 7월 10일 날 아파트 소유권이 이전되죠. 그러니까 즉시 권리가 변동된다. 네, 이런 특징들을 갖게 되는 거예요. 제가 지금 이 위에 적어놓은 요 의무부담행위의 특징, 이행의 문제가 남고 따라서 즉시 권리가 변동되지 않는다는 거, 또 처분행위의 특징, 이행의 문제가 남지 않고 즉시 권리가 변동된다는 거, 요 자체도 시험 문제니까 알아두셔야 돼요. 자, 그러면 이 부분을 통째해서 시험 문제를 낼 때는 이렇게 내는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타인 권리의 매매계약은 유효하다. OX. 타인 권리의 매매계약.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이런 거죠. 갑이 을한테 아파트 팔을게, 이거 팔을게 라고 매매계약을 했어요. 5월 10일 날. 그런데 사실은 A가 아파트 소유자예요. 그러니까 이 갑은 웃긴 사람이죠. 자기 아파트도 아닌데 타인 소유에 속하는 A의 아파트를 내가 아파트 팔을게 이렇게 타인 소유 권리의 매매계약을 했어요. 이건 유효예요, 무효예요 했더니 거기에서 이런 개념이 등장하는 거예요. 매매계약이라는 것은 즉시 권리가 변동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그건 아니죠. 왜냐하면 나중에 계약금, 중도금, 잔금을 치를 때 그때 나중에 소유권을 이전시켜주면 되는 거니까 이 매매계약 자체는 의무만 부담시키고 아직은 이행의 문제가 남게 되는, 앞으로 이행하면 되는 겁니다. 따라서 이 갑이요 A 소유의 아파트를 매매하는 계약을 했더라도 이건 의무부담행위에 불과하니까 5월 10일 날 계약하고 나서 A로부터 6월 10일 날 아파트를 갑이 사서 나중에 소유권을 이전시켜 줄 수 있어요, 없어요? 있겠죠. 이런 경우도 있단 말이에요. 따라서 이렇게 계약 자체를 했을 때 갑한테 아파트 소유권이 없더라도 그 계약은 유효한 것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답은 옵니다. 이게 시험에 아주 잘 나오는 부분이에요. 타인 소유 권리에 타인 소유 아파트를 내가 매매하는 계약을 했어요. 이건 그냥 유효입니다.
왜냐면 앞으로 이행해 주면 되니까. 그런데 지금 처분행위의 경우에요. 무권리자의 처분행위다. 이렇게 적어볼게요. 무권리자의 처분행위. 다시 예를 들어볼게요. 지금 갑이 을한테 아파트 매매 계약을 한 게 아니에요. 계약을 했다는 건 의무만 부담시키는 채권 채무 발생 행위에 불과하지만 지금 무권리자가 처분행위를 했다니까요. 즉 갑은 아파트 소유자도 아니고 A가 소유자인데 갑이 뭐라고 하냐면 을한테 야 소유권 이전 해줄 수가 없죠. 왜냐면 오늘 바로 권리가 변동되는 건데 자기가 소유자가 아니잖아요. 이처럼 갑이 자기 소유 아파트도 아닌데 등기 서류를 위조한다든가 해서 을한테 소유권 이전 합의하고 소유권 이전까지 해줬어요. 이건 처음부터 무효가 되는 겁니다. 효과가 없어요. 무효입니다. 그런데 이럴 수도 있죠. 예컨대 갑이 무권리자인데 소유권 이전 서류를 막 이렇게 줘가지고 어떻게 소유권 이전이 됐어요. 그런 서류를 구했나 보죠 어디서. 그래서 소유권 이전 해줬어요. 해봐야 무권리자의 처분행위니까 무효인데 이때 A가 나타나서 이 사람은 실제로 권리자죠. 네가 7월 10일 날 했어? 잘했다. 내가 이걸 추인해 줄게. 이렇게 추인을 해주면 갑은 무권리자이었다가 권리자로부터 동의를 받아서 추인이라는 것은 추가로 인정해 주겠다 이런 뜻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A로부터 추인을 받았기 때문에 이 계약을 굳이 무효로 만들 필요는 없죠. 그래서 이때 무권리자의 처분행위 자체는 무효지만 권리자의 추인이 있게 되면 그때는 유효로 바뀌는데요. 이 부분이 어려운 이유가 뭐냐면 무권리자의 처분행위는 무효니까 이 무효를 추인했을 때 소급표가 없어야 돼요. 무효행위 추인에 관한 139조인가요? 139조의 법리가 적용되니까 소급표가 없어야 되는데 마치 무권대리인의 행위에 대한 추인처럼 권리자의 추인이 있게 되면 그 법률행위는 소급해서 유효가 된다. 이렇게 소급표가 있다는 거. 네, 여기까지 기억을 해두셔야 됩니다. 설명이 굉장히 장황했죠. 네, 사실은 이 부분이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에요. 그래서 법률의 종류 중에서 두 번째 시간에 이렇게 강의를 하게 됐는데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시험 문제가 있는데 그러면 지금 법률행위 종류를 분류할 때 의무부담행위와 처분행위 이렇게 나누는 기준이 되는 게 뭡니까? 바로 요거예요. 요게 뭐냐면 이행의 문제가 남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하는 거예요. 자, OX 한번 해보세요. 우리 민법상 법률행위 종류를 분류할 때 의무부담행위와 처분행위 이렇게 분류하는 그 기준이 되는 것은 이행의 문제가 남는지 여부에 관한 것을 기준으로 한다. OX 5조. 맞는 질문이에요. 의무부담행위는 앞으로 이행해야 되는 거니까 당장 내가 권리가 있을 필요가 없어서 타인 권리의 매매 계약도 이 매매 계약이 의무부담행위 즉 채권행위니까 그것도 그냥 유효한 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당장 소유권 이전 합의하고 서류 주고 등기가 넘어가고 이게 처분행위인데 이때는 오늘 권리 변동이 되니까 앞으로 이행이라는 문제가 남지 않죠. 그러니까 즉시 권리가 변동되는 거니까 내가 지금 권리를 갖고 있어야 되죠. 그런데 내 권리도 아닌데 무권리자가 처분행위를 했으면 그건 무효겠죠. 이때 권리자가 내가 인정해 줄게 라고 추인을 하면 그때는 유효가 되는데 소급한다는 건 권리자 A가 여기서 예컨대 8월 10일 날 내가 인정할게 이렇게 추인을 했어요. 그런데 이 무권리자 갑이 소유권 이전을 7월 10일 날 했을 때 추인은 8월 10일 날 받았지만 추인의 효과가 7월 10일로 거슬러 올라가서 이걸 소급표다 이렇게 불러요. 그래서 소급해서 유효가 된다는 겁니다. 네, 무권리자의 처분행위는 유효, 무효. 하지만 권리자의 추인이 있게 되면 유효로 바뀌는데 소급표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네, 여기까지 기억해 두시면 이 부분은 뭐 거의 다 맞히실 수 있어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남은 설명이 뭐냐면 준물권 행위에 대한 건데요. 이걸 다 설명드릴 수는 없고요. 예컨대 채무 면제를 기준으로 설명을 잠깐 드려볼게요.
갑이요. 을한테 돈을 1억 빌려줬어요. 그러면 법률용으로 바꾸면 돈을 빌려준 사람은 채권자, 빌려간 사람은 채무자. 채무자는 돈을 갚아야 되는 의무가 있죠. 그런데 4월 10일 날 이 채권자가 갑자기 뭐라고 하냐면 내가 오늘 기분이 무지 좋다. 점심을 많이 먹었더니 기분이 무지 좋으니까 내가 네 채무를 면제하겠다. 채무 면제를 했어요. 이 채무 면제의 법적 성질은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다. 우리는 전 시간에 배웠습니다. 그러니까 일방적 의사 표시로 채무를 확 면제시켜 버린 거예요. 그러면 이 갑이 갖고 있던 을에 대한 채권이라는 권리가 아니 채무를 면제시켜 줬잖아요. 그날 바로 없어진 거예요. 그러면 이 채무 면제를 분석을 해보니까 지금 갑이 갖고 있던 채권이 즉시 없어졌죠? 즉시 권리가 변동된 거예요. 없어져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뭘 이행하고 하는 이행의 문제가 남지 않게 되겠죠. 그래서 이처럼 채권 양도, 채무 면제, 무채상권 양도, 채채무 이렇게 외우시면 돼요. 네. 채채무, 채권 양도, 채무 면제, 무채상권 양도 이런 것들은 즉시 권리가 변동되는 이건 처분행위에 속하는구나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우리는요 이렇게 해서 법률행위 종류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단독행위, 계약, 합동행위이고요. 두 번째는 이제 물권행위, 또 준물권행위, 즉 처분행위와 의무부담행위. 요게 두 번째로 중요한데 요 부분에 관한 내용을 공부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남은 법률행위 종류인데 지금 우리가 배운 의무부담행위와 처분행위처럼 그렇게 어렵지는 않고요. 이제 쉬운 어떤 내용 설명을 보여주면 됩니다. 자, 그러면 빨간색이요. 이게 화이트보드에서 잘 안 지워지네요. 그러면 이제는요. 이런 행위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갑이요. 이제 을, 토지, 매매, 계약 이런 법률행위를 했어요. 근데 여기에 법률행위가 또 들어가요. 사실 보니까 A가 내가 갑의 대리인이요 하면서 을한테 토지를 매매했나 봐요. 이 토지 매매 계약을 한 거예요. 하면 A가 대리인일 때 이때 갑이 그러죠. 야야 너 내 대리인해 하면서 대리권을 수여를 했으면 이 대리권 수여행위도 수권행위라는 법률행위거든요. 그래서 대리권 수여를 했으니까 대리인이 대리권에 기해서 상대방한테 내가 갑의 대리인이니까 토지를 팔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토지 매매 계약이 된 거잖아요. 또는 이럴 수도 있습니다. 이 A가요 미성년자예요. 예컨대 18살 18살인데 토지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미성년자가 이 상대방한테 토지를 매매할 때 이 아버지입니다. 아버지가 그래 그렇게 매매해 어린 나이에 경험하는 것도 좋아 하면서 이 미성년자의 행위에 대해서 동의를 해줍니다. 동의를 해줍니다. 또는요, 요 A가 미성년자인데 토지 매매 계약 말고 무슨 영업 행위를 해요. 가게를 내서 이때요 법정 대리인 아버지가 그래 그렇게 해라 라고 허락을 해줍니다. 또는 요 A가요 무권 대리인이에요. 무권 대리인이면 대리권도 없잖아요. 그런데 갑을 대리해서 토지 매매 계약을 할 때 내가 추인해 주겠습니다. 이러면 이 법률행위가 완전해지게 된단 말이에요. 자, 지금 설명을 들으셔도 이게 뭔 말인지 잘 모르실 수가 있는데 법률행위 종류를 나눌 때 지금 토지 매매 계약을 하면서 무슨 대리권을 수여한 경우도 있고 허락을 한 경우도 있고 동의를 해준 경우도 있고 추인을 해준 경우도 있는데 요 대리권 요 허락이나 동의나 추인이나 이런 것들은 전부 다른 측면에서 보면 단독행위 중 하나예요. 갑이 단독으로 그냥 A한테 해주는 거거든요. 그런데
토지 매매 계약을 하면서 저 사람이 대리권을 수여했구나, 동의를 했구나 이런 것들을 분류하자면 요 토지 매매 계약이 주된 행위이고 요 대리권 수여나 허락이나 동의나 추인이나 이런 것들이 각각의 그 법률 행위에 있어서 요건 종된 죄송합니다. 요게 독립행위고요. 독립행위. 독립된 행위이고 다음에 요 대리권 수여나 허락이나 동의나 추인 이런 것들은요. 요건 보조행위, 보조적인 행위에 불과하다. 네, 그래서요. 주된 행위는 시험에 나오지 않습니다. 이 보조행위는요. 쉽습니다. 아주 간단하게 구체적으로 이해할 필요가 없고 보조행위가 아닌 것은 이렇게 물어볼 수 있거든요. 또는 다음 중 법률행위의 성질이 다른 하나는 이렇게 물어볼 수 있는데 보조행위에 속하는 것이 뭐라고요? 대허, 동추 이렇게 보시면 돼요. 대허, 동추 이렇게 대허, 동추 이건 외워두셔야 됩니다. 또 이런 경우도 있어요. 예를 들면 갑하고요. 을하고 을이요 갑한테 돈을 1억 빌려줍니다. 그럼 갑은 돈을 빌려갔으니까 채무자, 을은 채권자. 그럼 돈을 빌려준다. 이걸 법률적으로 표현하면 금전, 소비, 대차, 계약 이렇게 불러요. 이때 채권자가 내가 나한테 돈을 1억 빌려줬는데 채무자 갑, 네가 나한테 돈을 못 갚으면 어떡할 거니? 이거 불안하니까 여기 병, 네 친형이 병 아니냐? 병이 재산이 많으니까 이렇게 나하고 보증 계약을 체결하도록 하자. 이럴 수도 있어요. 또는 이럴 수도 있습니다. 을이 갑한테 돈을 1억 빌려주면서 야, 너 나한테 돈 못 갚으면 어떡할 거야? 근데 네가 아파트를 갖고 있잖아. 이 아파트에 저당권을 설정하자. 저당권 설정 계약. 이걸 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지금 법률행위가 여러 개가 있었는데 그 법률행위를 나눠보니까 사실 중요한 게 보증계약이 중요한 거예요? 아니면 저당권 설정 계약이 중요한 거예요? 아니면 소비대차 계약이 중요한 거예요? 당연히 소비대차 계약이 중요하겠죠. 왜냐하면 이 돈을 빌려주면서 그걸 담보하기 위해서 보증을 쓰게 하거나 저당권 설정하게 하거나 한 거니까 따라서 요 소비대차 계약이 주된 행위고요. 요 보증계약이나 또는 저당권 설정계약 이런 것들은요. 종된 행위, 종된 행위 이렇게 적었습니다. 종된 행위 이렇게 적었어요. 뭐가 중요한 거라고요? 소비대차가 중요한 거라니까. 이걸 담보하기 위해서 나머지 행위가 필요한 거니까. 그러면 요 주된 행위가 혹시 무슨 이유 때문에 무효가 됐어요. 이게 중요한 건데 이게 무효예요. 그러면 종된 행위도 당연히 무효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요. 지금 종된 행위, 저당권 설정 계약을 하다가 뭔가 잘못돼서 이게 무효가 됐어요. 하지만 이건 별로 안 중요하다니까. 이 행위가 중요한 거니까 종된 행위가 무효더라도 주된 행위가 무효가 되지는 않는 거예요. 네, 그러면 이 부분이 시험에 나올 때는 뭐가 주된 행위이고 뭐가 종된 행위인지 기억하셔야 되는데 그러면 소비대차 계약이 주된 행위고 보증계약이나 저당권 설정계약은 종된 행위에 불과한데 시험에 잘 나오는 부분은 이 부분이에요. 중요한 게, 즉 주된 행위가 무효가 되면 종된 행위는 따라서 무효가 되는 거예요. 하지만 종된 행위가 무효더라도 주된 행위까지 무효가 되는 건 아니라는 거. 자, 마지막으로요. 종된 행위의 예를 한 번 더 들어볼게요. 예를 들면 갑하고 을하고 자기야 사랑해. 그러더니 혼인. 이 혼인도 신분법적인 계약입니다. 근데 사랑해 하고 할 때는 언제고 뭐라고 하냐면 야 근데 우리 결혼하고 난 다음에 생활비는 누가 되냐 했더니 야 이렇게 되자. 이걸 미리 계약으로 할 수 있거든요. 이것을 부부 재산 계약이라고 해요. 부부 재산 계약 이렇게 적었어요. 그러면 가만히 생각했을 때 혼인이 중요한 거예요. 부부 재산 계약이 중요한 거예요. 혼인이 있고 나서 부부 재산이니 뭐니 뭐 이런 게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혼인이 주된 행위라면 부부재산 계약은 종된 행위에 불과하다 하고요. 위의 논의가 그대로 적용되니까 주된 행위가 혹시 무효가 되면 종된 행위는 당연히 무효가 되고 종된 행위가 무효더라도 주된 행위까지 당연히 무효가 되는 건 아니다.
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요, 우리는 이제 법률의 종류에 관한 모든 부분들을 공부를 했고, 만약에 여러분 보시는 교재에 뭐 법률의 종류로서 다른 내용이 나와도 그 다른 내용들은 그렇게 시험에 자주 출제되는 부분들은 아니니까 가볍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강의에서 설명드린 부분들이 시험에 자주 출제가 되는 부분입니다. 자, 고생 많으셨습니다.